우리가 식품 중에 무기질, 미네랄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될까? 그리고 각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칼슘, 다량 미네랄입니다. 우리 성인 체내에 약 한 900에서 1300, 한 20g 존재합니다. 체중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골격 치아 형성의 한 99%가 쓰이고요. 나머지가요, 어디에? 체 근육 조직에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및 이완, 호르몬 분비, 조직막 안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을 어디에서 흡수하느냐? 소장에서 흡수되고 신장에서 재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배출, 그러니까 요를 통해서 외부에 빠져나가는 양이 많다면은 다시 재흡수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량을 거의 대부분 아마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당히 부족하게 섭취되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것이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칼슘 섭취를 돕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이타민 D, 단백질, 유당, 바이타민 C, 자, 이런 것들도 칼슘 흡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칼슘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냐?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이타민 D 등이 필요하다. 그 다음 흡수 방해인자는 어떤 게 있냐? 당연히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은 칼슘 흡수량이 부족할 수밖에 뿐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칼슘이 흡수되기 전에 불용성으로 침전이 된다 이러면은 곤란해요. 이때 칼슘하고 인은 인산칼슘 이렇게 돼가지고 침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틴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옥살산, 수산이라고 하는 옥살산, 섬유소 이런 것들은 칼슘 흡수의 방해인자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들하고는 좀 피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어떻게 피할 거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인의 흡수가 늘어나면은 칼슘 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과 인의 비율은 약 1대1일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칼슘 부족했다, 결핍됐다, 증상으로는 성장 지연, 골격 약화, 치아 기형화, 구루병, 골다공증, 그 다음에 경련,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일 권장 202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이 남녀 각각 800, 700mg입니다. 800, 700mg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 자, 인은 세포막과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왜 세포막에 인이 들어가 있을까요? 인지질 이중층이 있었죠. 그죠?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뼈 치아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
세포 에너지 대사, 다시 말해서 에너지 대사에 우리가 ATP가 뭐 약자입니까?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잖아. 포스페이트 그러는 게 P 그러는 것이 인입니다. 효소의 ATP 형성에 인이 없으면 안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 체액의 산알칼리 균형을 조절합니다. 세포질의 완충 용액의 주성분이 인산염이었죠. 그 다음 세포막 구성, 생체 신호 전달 등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이다. 흡수는 소장에서 흡수되며 무기인이 쉽게 흡수되는 데 비해 유기인은 흡수되기 전에 가수분해되어야 하며 생체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다. 여러분들 무기인, 유기 그리고 무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기든 유기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기인 자체를 우리가 바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가수분해시키고 순수한 이온 형태로 되어야만 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 돕는 인자로는 칼슘 인의 비율 앞쪽에 1:1이면 가장 좋더라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유당, 바이타민 D 등은 흡수를 돕고 바이타민 D 부족이라든지 칼슘 인의 불균형 심한다든지 칼슘이나 철, 망가니즈, 알루미늄 등 과잉 섭취됐다면 이 과잉 섭취된 이 높은 농도는 인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인산칼슘, 철이라든지 망가니즈, 알루미늄, 인산화물이 되면은 용해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네랄 얘기할 때 결국에는 수용액 상태로 이온화가 돼야 돼요. 금속 메탈 상태로서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물에 이온성 형태로 만들어줘야 흡수가 됩니다. 결핍 시에는 골격이 약화되고 뼈 통증, 근육 약화, 식욕 부진, 전신 무력감 등이 나타납니다. 일일 섭취 권장 섭취량 모두 700mg입니다. 그 다음 포타슘, 카륨 체내 약 한 245g 정도 있고 약 98%가 세포 내액에서 양이온으로 존재한다. 소디움과 함께 정상적인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므로 수분 평형을 유지시켜 세포액을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소디움, 수소이온과 함께 세포 내외 농도, 전이, 전압차 일으킬 수 있는 산알칼리 조절 인자로 작용합니다. 특히 심장근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혈당이 글라이코겐으로 저장되는 과정과 근육 단백질과 세포 단백질 내 질소가 저장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되고 신장에서 배설됩니다. 만약 결핍증으로는 심장박동, 항진, 근육 약화, 마비, 구토설사, 복수, 과민 상당히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포타슘만 나오지 소디움도 마찬가지고, 자, 식사를 통해 충분한 포타슘 섭취는 혈압을 낮추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포타슘. 자, 이때 포타슘 섭취량과 소금의 섭취량의 비율이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좀 칼슘하고 인하고도 한 1대1 정도 좋다 얘기를 했고요. 소디움, 포타슘도 한 뭐 1대1 정도 수준에 가깝도록 섭취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충분 섭취량은, 자, 영양소 섭취 기준 1일 충분 섭취량은 남녀 모두 3,500mg, 수유부는 400mg을 추가하자. 다음 황의 체내 존재량은 체중의 약 0.25%, 한 175g. 뭐 이거 양을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결합 조직, 피부, 손톱, 모발 등에 존재한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존재할까? 뭐로 존재할 것 같아요? 함황 아미노산 있죠. 단백질 속에 주로 그쪽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 바이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그랬죠. 티아. SH기를 티올 혹은 사이올 그랬잖아. 황을 사이오 혹은 티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티아민, 바이타민 B1에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황 바이타민입니다. 바이오틴, 조효소 A, 인슐린, 여기에 다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타민 B1, 바이오틴, 코엔자임 A, 인슐린, 이 속에 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흡수 대사 방법은 유기질과 결합한 유황이 흡수되고 체내에서 황이 유독물질과 결합하여 무독화시켜 만약에 배설됩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남아있으면 독성을 띨 수 있잖아. 자, 그럼 기능으로는 연골, 골격, 피부, 심장, 판막 등에 존재하는 콘드로이친 황산염 구성 성분이다. 티아민, 피로, 인산, 조효소 A, 방금 리포산, 판토텐산 등 조효소 구성 성분 앞에 설명됐고, 그 다음에 세포 내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 속에도 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고 황지질을 구성해서 신경조직 뇌에도 존재합니다. 황의 결핍으로는 함황 아미노산 결핍으로 오는 빈혈, 저단백혈, 간세포 괴사, 성장 저지, 몸질소 평형 등이 있다. 자, 함황 아미노산 두 가지 종류 있죠. 기억나십니까? 정리하시고, 소디움, 나트륨. 자, 소디움, 체내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세포 외액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혈액이잖아. 그렇죠. 혈액. 자, 체중의 약 0.15%, 한 105g 정도. 자, 소디움은 세포 막전압을 유지하는 주요 인자입니다. 막전압, 삼투압 유지, 수분 평형에 관여하고 산알칼리 균형 조절 및 신경 자극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소장에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의 흡수에 작용되며, 자, 흡수된 소디움은 세포 외액에 남아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통해 세포 외액의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만약 섭취 부족 시에는 혈장량이 줄어듭니다. 적어져서 심박출량 감소되겠지. 그럼 혈압이 떨어져 버립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저혈압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
교감신경 활성화에 의한 피부와 근육의 혈관 수축이 발생해서 전신 혈관 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잉 섭취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장기적인 과잉 섭취는 혈압 상승을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종 등의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 발병과 진행을 촉진하며 위암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골다공증, 천식, 비만 발병률뿐만 아니라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소듐을 섭취를 필요한 양은 섭취를 해야 된다. 너무 섭취량이 적다면은 적은 대로, 많으면 과잉일 때 또 과잉의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2020년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를 최저 섭취, 영양소의 최저 수준 섭취량을 필요성을 느껴서 이름이 나트륨 경우에는 이름을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일 한 2300mg 이내로 섭취하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너무 섭취량이 많다. 그러니까 2300mg 얘기입니다. 2300. 자, 나트륨으로 2300mg입니다. 그러면 식염으로 소듐 클로라이드로는 얼마일까? 이 얘기야. 소듐 클로라이드 식염으로는 얼마 취해야 되느냐? 계산해 보시고. 다음, 염소 체중의 약 0.15%. 자, 혈장과 세포 외액의 음이온으로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듐과 함께 세포 막전압을 유지하는 주요 인자입니다. 막전압. 당연히 삼투압 유지, 수분 평형에 관여하고 산알칼리 균형 조절, 신경 자극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역할은 위산이 염산이잖아. 그죠? 염산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식염을 만들어줘야,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염산을 만들려면 식염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결핍되면 어떨까? 식욕 저하, 무기력, 알칼리증, 고소듐 혈증, 고포타슘 혈증이 나타납니다. 자, 1일 충분 섭취량은 남녀 모두 소듐과 같이 동일한 몰 당량, 그러니까 2300mg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그네슘 골격치아 형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을 보셨죠? 우리가 당질, 단백질 대사에 마그네슘 많이 보였죠? 마그네슘. 그 다음 근육 이완 작용, 근육 이완, 신경 흥분 조절, 지방, 단백질, 핵산 합성에 마그네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 다 흡수는 소장에 흡수입니다. 배설할 때 신장에서 조절됩니다. 자, 흡수 돕는 인자, 주로 유당 바이타민 D, 흡수 방해 인자, 칼슘, 마그네슘, 인산염, 단백질, 피틴산, 장세, 포화, 지방산, 자, 이런 것들 방해 인자입니다. 그 다음 결핍증으로는 앞쪽에 우리가 근육 이완 작용, 근육 이완,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근육 경련이 뭡니까? 근육 수축했잖아. 수축했는 거 이완이 돼야 원위치 돌아가잖아. 수축만 해가지고 계속 꽉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쥐난다 그러잖아. 그겁니다. 그래서 근육 경련, 만약에 심장이 수축 이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심장마비지. 심장박동, 항진, 식욕부진, 환각, 혼동, 오심, 구토, 무관심. 자, 그 다음에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설사, 탈수 같은 위장질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 남녀 각각 360, 280. 임산부에는 임신부에 40mg 더 추가. 자, 주요 공급원은 뭐 곡류, 두류, 감자, 육류, 채소류. 그 다음에 철. 자, 철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효소에 시토크롬,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여기에 다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내에 다 합해도 약 3에서 5g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철이 부족하면은 철빈혈성 결핍 외에도 발달장애, 인지능력 손상, 임산부, 임신성 빈혈, 조산미수가, 사산 위험 발생. 자, 철은 철 이가이온 상태로 환원되어서 소장 상부에 흡수됩니다. 흡수된 철은 트랜스페린이라는 운반체와 결합해서 운반이 됩니다. 자, 철 흡수를 촉진하는 인자는 당연히 체내 저장량이 적을 때 뭐 성장기, 임신부, 수유부, 저영양 상태, 바이타민 C, 염산, 칼슘, 등등 유기산 이런 것들이 자, 철 흡수를 촉진을 시켜줍니다. 흡수 방해를 하는 인자로는 불용성 결합물 만들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불용성이다. 물에 안 녹는다. 그러면 흡수 안 됩니다. 자, 인산염, 피티인산염, 수산, 탄닌산, 철하고 불용성 결합 물질이 돼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녀 각각 10mg, 14mg, 임신부에는 추가로 10mg 추가 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요 무기질의 생리작용, 그 다음 함유식품을 자, 여기에서 표로서 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요드 갑상생 호르몬 성분입니다. 요드 해조류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구리 헤모글로빈 합성을 촉진하는 생리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간, 해조류, 채소류, 달걀 등. 그 다음 불소. 불소가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까? 자,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거 필요 없다. 필요하다 주장보담도 충치 예방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독성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불소가 우리 몸에 없느냐? 있습니다. 골격치아 경화시키는 쪽에는 이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불소 먹으면은 해가 되는데, 그런데 해가 된다라고 얘기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치아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인도 필요했고 칼슘, 마그네슘 필요했고 불소도 일부 화합물로 그 결정 속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은 골격 치아의 경화 등의 생리작용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망가니스는 발육에 관여하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 코발트, 코발아민은 바이타민 B12 구성 성분입니다.
자, 적혈구 생성에 관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네랄을 정리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